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송어 4악장입니다. 너무 친근하고 예쁜 선율이죠. 어떤 집에서는 세탁기가 빨래 다 됐어요 하고 말을 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혹시 슈베르트가 저항 정신, 반체제 정신을 담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얘기는 어떤 시시한 농담 같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이 피아노 오중주곡 송어는 원래 가곡 선율이었죠. 슈베르트가 20살 때인 1817년에 지은 가곡 송어의 선율을 2년 뒤에 오중주곡으로 다시 편곡한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 이름이 슈바르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 재밌네. 슈바르트 작사, 슈베르트 작곡. 운율이 딱딱 맞고 말이죠. 그런데 대체 그 슈바르트는 누구야?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원곡인 가곡 송어의 시작 부분을 듣고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In einem Bächlein hell, da schoss im frohe Eil die launische Forelle vorüber wie ein Pfeil. Ich stand an dem Gestade und sah im süße Ruh des munt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크리스티안 슈바르트는 나이로는 슈베르트보다 거의 한 갑자가 위입니다. 슈베르트가 태어나기 58년 전인 1739년에 독일 서남부에서 태어났고 슈베르트가 났을 때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슈바르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이기도 했죠. 오르간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독일의 아주 이름난 반체제 인사였던 겁니다. 이 슈바르트는 당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그리고 봉건 제후들의 압제 아래 놓여 있던 독일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쏟아냈고 그 결과 여러 차례, 10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송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동안 가곡 송어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었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송어는 대체 어떤 시이고 어떤 노래일까요? 맑은 개울에 헤엄치는 송어의 모습을 명랑하게 그린 그런 맑은 노래일 것 같지만 후반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Doch endlich war dem Diebe die Zeit zu lang. Macht das Bächlein täglich trübe, denn ich es gedacht, so zog das feine Rute, das Fischlein zappelt dran, und ich mit regem Blute sah die betrockne an, und ich mit regem Blute sah die betrockne an. 낚시꾼은 송어를 잡으려고 하지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때 낚시꾼은 맑은 물에서는 송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에 떠올리고 물을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어가 잡히고 말았죠. 이건 평화로운 낚시터 전경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슈바르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낚시터에서 가벼운 에피소드를 그렸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슈바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쓴 시란 것도 알게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낚시꾼도 아니고 송어도 아니고 그걸 멀찍이 바라보는 제3자인데 이 낚시의 전경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태평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송어가 속아서 잡힌데 유난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시에 보면은 미트 레겐 블루테 피가 끓어올라서 지켜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 낚시꾼을 응원하지 물고기를 응원하는 일은 흔치 않죠.
이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혹시 감옥에서 이 시를 썼을 때 이 슈바르트는 시냇물을 휘저어서 송어를 잡는 낚시꾼의 모습에서 어떤 정치가나 권력자, 특히 자기 자신의 정적이 음모를 써서 사람을 잡아넣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풍자하고 비판한 것은 아닐까요? 이건 제가 슈바르트의 순탄치 않았던 인생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슈베르트가 가곡 송어를 피아노 오중주로 새롭게 썼던 과정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네, 가곡을 피아노 오중주로 다시 쓴 과정이 어떤 점이 예사롭지 않은가? 이거는 해당 곡 가곡 송어를 편곡한 피아노 오중주곡 송어 4악장을 조금 더 듣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9년 7월 13일에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북부의 산간마을인 슈타이어라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지역 유지였고 광산주였던 파움가르트너라는 사람이 슈베르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움가르트너는 슈베르트의 팬이었고 이 젊은 작곡가를 2달 동안이나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슈베르트 씨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곡 송어는 저와 제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 가곡 송어의 선율을 넣은 실내악곡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오중주곡 송어가 완성됐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5개 악장 중에서 4번째 악장을 가곡 송어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변주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곡에 열광했던 이 시골 사람들의 시골 유지들의 속사정은 뭐였을까요? 그냥 단지 그 노래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였을까요? 어쩌면 이 시골 유지들이 이 가곡 선율을 좋아하고 이걸 연주하려고 했던 거는 당시의 억압적인 오스트리아 사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던 건 혹시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제 상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오스트리아 사회가 전체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곡 송어가 쓰여진 게 181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5년 전이 1812년이었습니다. 클래식 팬들이라면 1812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대패한 게 1812년이었고 그 과정을 교향시가 아니라 교향적 서곡으로 묘사한 작품이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입니다. 프랑스군을 몰아낸 뒤에 각 유럽 나라들이 모여서 빈 회의를 열었죠. 회의는 춤춘다라는 바로 그 유명한 빈 회의를 열고 1815년에 빈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 문서를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제, 즉 앙샹 레짐의 복원이었습니다. 나폴레옹군은 분명히 침략군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 여러 나라의 인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근대적인 법 체계를 수립하자고 약속했고 각국에서 억압적인 봉건 제후구와 왕들을 몰아냈고 자유평등 박애의 계몽주의 이념을 보급했습니다.
그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체제에 희망을 걸었죠. 그런데 빈 회의의 결과는 모든 것 원상복귀, 나폴레옹 전쟁 이전의 세계로 모든 걸 되돌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옛날 억압적인 왕들이 돌아오고 의회 동의 없이 세금 막 걷어도 되고 재판 없이 반대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도 되고 이런 시기에 유명한 반봉건 문인이었던 슈바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의 곡을 오스트리아의 시골 지식인들이 유난히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 작곡가를 아예 2달 동안 초청을 해서 이 곡을 우리가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일화는 단순히 한 그 낭만주의 음악가에 대한 팬들의 덕질 그것뿐이었을까? 그 이상은 아니었을까? 저는 어쩌면 이것은 예술을 가장한 어떤 정치적인 회합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까지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슈베르트가 쓴 가사 중에 좀 엉뚱한 사절이 있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사절에 곡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절의 내용은 좀 엉뚱하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너희는 청춘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라. 특히 아가씨들은 이 송어처럼 간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뭐 단지 젊은이들한테 처신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내용일까요? 하지만요, 감옥에서 하필이면 그런 시를 쓸까요? 사실 이 시기에 이 억압의 시대에 정치적인 내용을 남녀 사이의 내용 같은 평범한 내용으로 물타기해서 내용을 희석시키는 일은 문인들한테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슈바르트는 당시 감옥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반출되는 원고들도 다 검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이런 내용을 넣지 않으면 출판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슈베르트도 이 사절은 가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각곡에서 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처음 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내가 오버한 거 아닌가? 너무 해석을 과잉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다가 4년 전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가 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책입니다. 이 이안 보스트리지는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이면서 또 테너 가수죠. 유명한 테너입니다. 그럼 그가 이 책에서 송어가 반체제 가곡이라고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에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인 슈베르트의 가곡지 겨울 나그네 중에서 10번째 곡은 제목이 라스트, 휴식입니다. 방랑에 지친 나그네가 숲속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몸을 누이고 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In eines Kühlers engem Haus aber da ich gefunden, doch meine Glieder nicht aus, so brenne ihre 책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서 저자인 보스트리지는 왜 그 가사를 쓴 시인 빌헬름 뮬러가 이 나그네의 휴식처를 다름 아니라 숫군의 오두막으로 설정했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군은 외로운 장인일 뿐 아니라 카르보나라 당원이기도 하다. 카르보나라는 이탈리아 말로 숫군이라는 뜻이다. 숫군의 비좁은 오두막은 당원들이 모여서 서로를 결속시키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판잣집이다. 조국을 떠난 바이런도 라벤나에 가서 카르보나라 회합에 참석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기억하겠지만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 몸바쳤던 마치니는 카르보나라 당원으로 유명했죠.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카르보나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에 국한된 표현을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구체제를 전복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카르보나라, 숯군이란 뜻이죠. 숯은 한자로 탄이죠. 영어로 탄소를 뜻하는 카본과 카르보나라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비록 제가 보스트리처럼 역사학 박사는 아니지만 슈베르트가 사용했던 텍스트에서 그 시대의 불온한 분위기를 읽어내는 게 단지 5번은 아닌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나쁜 낚시꾼이었던 혁명가 숫꾼이던 송어를 시를 쓴 슈바르트와 겨울나그네의 가사를 쓴 비렐름 윌러가 각각 한 표현 아닌가, 곡을 쓴 슈베르트가 그걸 다 의식을 했을까 라는 문제가 남아있겠죠. 다시 이 보스트리지의 책으로 넘어가면 놀랍게도 슈베르트, 이 작곡가 슈베르트 자신이 시를 썼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도 서정시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쓴 시 중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작품의 제목이 바로 민중에게 보내는 탄식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여, 너는 쓰러졌구나. 무수한 민중의 힘이여, 허무하게 소진되었구나. 누구 하나 민중으로부터 차별되지 않았지만 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슈베르트의 서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리고 젊은 격전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맺기 전에 저는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 전 5개 악장 중에서 사람들이 유독 가곡 송어의 멜로디가 들어있는 4악장만 즐겨 듣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너무나 각 악장이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음악인데 말이죠. 음악 자체로는 모든 악장들이 정치적인 격정 같은 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요. 명랑하고 그야말로 신의 개울처럼 청량합니다. 그래도 다 듣기는 부담스러우니까 3악장 스케르초와 마지막 5악장 일부만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